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한국의 기술이 이제 세계를 향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3번함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비핵국 최초의 핵추진 플랫폼 억제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려 72시간 이상 자율 잠항이 가능하고 자체 개발한 전홍축 우라늄 기반 원자로 설계, 그리고 SLBM 발사 시험 성공이라는 세 가지 축이 전통적인 억제 패러다임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동맹국조차 주시하고 적국은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핵무기 없이도 가능한 억제 전략이라는 새로운 모델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말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형 억제 철학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수면 아래, 그러나 그 여파는 세계의 전략 지형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그 사연 들으러 가시죠. 잠깐 1초만 저에게 주시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린 맥레이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캠브리지의 차가운 11월 아침,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린 건 예상치 못한 방문자였습니다. 교수님,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교가 건넨 봉투 안에는 간단한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비핵국 핵잠수함의 전략적 정당성에 대한 논문 작성 요청이었죠. 처음엔 일반적인 연구 의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받은 전화는 달랐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맥레이 교수님이시죠? 비공식 자문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에서 극비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 해군 전략자문 시절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찰스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자문을 요청받은 건 처음이었죠. 다음 주 교수회의에서 동료들은 반대했습니다. 에린, 너무 위험하지 않나? 민감한 사안이야. 게다가 한국은 NPT 비핵국이잖아. 핵잠수함이라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나토조차 비핵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찾고 있다는 건 기존 패러다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보스턴 로건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자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서양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은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한국이 추진하는 핵잠수함 개념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거든요. 단순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동력을 이용한 방어적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승객이 고개를 돌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예상보다 소규모의 수행단이었습니다. 특별한 의전도 없었죠. 오히려 그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편히 오셨습니까? 영어로 인사를 건넨 분은 외교부 관계자였습니다. 공항에서 진해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11월은 보스턴과 비슷하게 쌀쌀했지만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날 밤 진해의 한 호텔에서 잠들기 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동해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세계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진해 해군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분은 서진욱 대령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인상을 주었어요. 맥레이 교수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함께하게 될 서진욱입니다. 서 대령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한국식 정중함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의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군사시설이라기보다는 첨단 연구소에 가까웠거든요. 여기가 민간군 복합연구개발센터입니다. 우리나라 해양방위 기술의 핵심이죠.
서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서 복잡한 수식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서 대령이 안내한 곳은 고도 보안 구역이었어요. 여러 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쳐 들어간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건 단순한 핵잠수함이 아닙니다. 브리핑을 시작한 건 김 박사라는 여성 연구원이었어요. 그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SLBM 통합 운영 알고리즘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적의 SLBM을 무력화하는 방어 시스템이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미 해군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도 이런 개념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와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잠시 서 대령을 바라봤어요. 서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박사는 더 자세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보다 3배 빠른 탐지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제 질문에 서 대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저희는 이 기술이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도구라고 믿어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후에는 실제 잠수함 경납고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 사이로 보이는 잠수함의 실루엣은 웅장했어요. 하지만 위압적이라기보다는 우아했습니다. 저 안에 핵반응로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하지만 무기용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추진용이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잠수함 주변을 걸어봤어요. 작업 중인 기술자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 대령이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보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감상을 말해도 될까요? 놀랍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래요. 서 대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은 제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상식을 뒤바꾸고 있었죠. 3일째 아침 제게 걸려온 전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온 전화였어요. 맥레이 교수, 즉시 보고서 제출과 현지 기술 협조를 중단하라. 차갑고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직 공식적인 자문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압력이 들어오다니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황이 민감해졌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서 대령과의 오늘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에 받은 전화를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조금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 대령이 안내한 곳은 작전 상황실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한반도 주변 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황실 중앙에서 김 박사가 시연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가상의 적 잠수함이 나타났고 몇 초 만에 그 위치와 진로가 정확히 파악됐습니다. 와, 이런 속도로 탐지가 가능한 거군요. 제 감탄에 김 박사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력화까지 보여드릴게요. 화면 속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적 목표물이 정확히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아니라 무력화였어요. 저희는 파괴가 아니라 무력화를 목표로 합니다. 서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 기술이었어요. 그때 미국 국방성에서 받은 전화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저는 결국 서 대령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대령님, 사실 오늘 아침에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 대령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보고서 제출과 기술 협조를 중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하는 일은 기술이 아닙니다. 주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조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 늦게 저는 혼자 기지 주변을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국제질서 속에서 비핵 억제 모델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제가 연구해온 억제 이론은 대부분 핵무기에 기반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모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효과적인 억제가 가능하다는 증명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 대령이 물었어요. 교수님,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쉽지 않네요. 하지만 진실은 하나잖아요. 서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 교수님도 아시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력, 한국의 기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이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을 따르기로 했어요. 4일째 새벽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SLBM 실험 발사를 단행한 거예요. 일본 해역을 겨냥한 발사였고 긴장감이 한순간에 고조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특별한 훈련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대령의 말에 저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상황실로 향하는 길에 여러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동해 상에서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이 포착된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대응 훈련을 보시게 될 겁니다. 김 박사가 조작석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북한 SLBM 발사 후 30분 이내에 선제 무력화가 목표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죠. 탐지 완료. 목표물 확인됨. 상황실 곳곳에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의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북한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됐고 무력화 준비가 완료됐어요. 발사 준비 완료. 김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발사. 화면 속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전자기 교란을 통한 무력화였거든요. 성공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상황실의 안도의 분위기가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서 대령이 제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적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합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방패예요. 저는 그제야 한국 기술의 진정한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기술이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내부 브리핑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거기서 들은 한마디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방패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의 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리핑 중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SLBM 탐지 및 무력화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현재 우리 시스템은 발사 후 3분 이내에 탐지하고 5분 이내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실현이었죠. 그날 저녁 서 대령과 함께 기지 주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방식의 억제 전략은 처음 봤거든요. 서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었어요. 공격이 아닌 방어, 파괴가 아닌 무력화를 목표로 했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계획인가요? 제 질문에 서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혼자만의 기술로 두지 않을 겁니다. 평화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공유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숭고한지 깨달았습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 패권이 아닌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5일째 아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투였습니다. 맥레이 교수, 즉시 귀국하라. 이는 명령이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냉혹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 대령에게 상황을 알렸을 때 그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어요. 교수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쓸 보고서는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미국이 원하는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보다는 한국의 철학과 의도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공격적 목적이 아닌 방어적 목적에서 출발했다.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어요. 이 한 문장에 지난 며칠간 제가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여러 차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6일째 오후 서 대령이 제게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교수님,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교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존중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압박이나 회유가 아니라 신뢰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우린 믿습니다. 서 대령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런 신뢰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요? 그날 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완성했지만 그 내용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대신 한국 기술의 평화적 성격과 방어적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정보기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최종 경고다. 즉시 귀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보고서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예상과 다를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진실을 썼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서 대령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대령님, 저는 제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것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서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진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진실이 저를 선택한 거예요. 제 대답에 서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신념의 전환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을 거라고요. 제가 본 것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의지였거든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군사대학에서 한국형 핵잠수함 연구에 착수한다는 발표였어요. 에린, 이게 내 보고서 때문인가? 동료 교수가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이렇게 빨리 파급 효과를 낳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귀국 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제 보고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대학에서도 미묘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달랐어요. 며칠 후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맥레이 교수님,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기회가 온 거였죠. 브뤼셀 나토 본부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들이었어요. 맥레이 교수님의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비핵 억제 개념 부분 말이죠.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격이 아닌 방어 중심의 해양 전략이요.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진전된 분위기로 진행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기술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SLBM 무력화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네, 제가 직접 시연을 봤습니다. 탐지부터 무력화까지 10분 이내에 가능했어요. 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네요. 캐나다 대표의 말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동의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비핵 핵잠 운용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맥레이 교수님이 주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철학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기회가 온 거였죠.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가이드라인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양안보 패러다임을 정리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의 목적은 공격이 아닌 방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었어요. 초안이 완성되자 유럽 각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즉시 공동기술 협력을 요청해 왔어요. 교수님, 우리도 한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해군성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어 중심의 해양 전략이야말로 유럽이 나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왔어요. 북미 해안 방어를 위해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감격했어요. 한국의 철학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북미에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어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나토 역사상 최초로 비핵국의 핵 추진 기술을 공식 인정하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핵국이면서도 핵 추진 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한 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서진욱 대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대령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안보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이 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서 대령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진실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몇 주 후 나토 공식 문서에 한국 모델이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핵국의 핵 추진 기술이 국제 안보 전략의 표준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나토 가이드라인이 공식 승인된 후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초청이 온 거예요. 교수님, 이번엔 조금 다른 성격의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서진욱 대령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차세대 모듈형 원자로 국제시험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또 어떤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외부인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서 대령이 공항에서 저를 맞으며 한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진해가 아니라 부산 인근의 첨단 연구소였어요. 여기서 한국은 차세대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자로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군사용을 넘어 민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안전성은 어떤가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기존 원자로보다 100배 안전합니다. 멜트다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서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기술자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격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견제하려던 나라들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가 된 거였죠. 시험 당일 저는 국제기술진들과 함께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맥레이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그 진실이 모든 걸 바꿨죠. 원자로 시험이 시작됐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모든 계기판이 정상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험 성공.
관제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한국, 미국, 유럽의 기술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념 만찬에서 한국 기술자 중 한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만드는 건 전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요? 삶을 지키는 기술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철학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파괴가 아닌 보호,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만찬이 끝난 후 서 대령과 함께 부산의 안을 걸었어요. 교수님, 몇 달 전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 기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는 관찰자였다면 지금은 동반자가 된 기분이에요. 서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걷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여기서 기술이 아닌 신념을 배웠다. 무기가 아닌 철학을 만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정한 힘은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키는 의지에서 나온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방문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 국방부의 지시를 따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조 종료 및 독자 노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전화 너머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후 며칠간 여러 압박이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나토와 공동으로 핵 추진 해양기술 플랫폼을 설립한다는 발표였어요. 에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동료 교수가 뉴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미 기술적 토대는 마련됐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본 저로서는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게 초빙 교수 제안이 온 거예요. 평화를 위한 기술의 동반자로 함께 하시겠어요? 서진욱 대령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버드 동료들은 제 결정에 놀랐습니다. 에린,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야? 네,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학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에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여기서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대답에 학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이유는 말해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기술이 아닌 믿음을 배웠습니다. 무슨 의미야?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평화에 대한 신념이었죠. 몇 주 후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강의 제목은 바다 아래의 평화학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첫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말했어요. 기술은 무기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세계에 보여준 건 기술력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파괴가 아닌 보호, 공격이 아닌 방어의 철학이죠.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래서 미국을 떠나신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국을 떠난 게 아니라 믿음을 따른 거예요. 그날 저녁 서진욱 대령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우리 편이 되신 거네요. 편이 아니라 동반자죠.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인가요? 바다 아래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꿈이요. 몇 달 후 제가 참여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제목은 핵잠수함에서 평화 플랫폼으로였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 모델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제 발표를 들은 한 유럽 학자가 말했어요. 이제 핵잠수함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바다 아래 움직이는 한국의 핵잠수함들이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을 되새깁니다. 나는 기술이 아닌 믿음을 배웠습니다.